대만 사람들은 중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제가 본 이 관계는요, 사실 저는 애증의 관계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애증. 네, 이게 사실 너무 옛날 옛적 얘기인데요. 이제 일본에서 이제 해방되고 나서 중국에서 전이라는 이 장군을 대만에 파견을 해서 대만을 통치하게끔 했어요. 이제 그때는 대만 사람들도 우리도 이제 해방을 했으니까 기대감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분이 와서 그 기대감을 싹 다 이제 깨트린 거죠. 와서 농민들에게 쌀 생산했던 거를 이제 내부적으로 소화하지 않고 다 중국으로 물자로 옮겼죠. 그때 전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대만 사람들의 평가는 일제 시대가 훨씬 좋았대, 자기들은. 그래서 설문조사를 해보면 80% 이상이 본인 대만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압도적 경제 콘텐츠 3프로TV의 압권. 안녕하세요. 3프로TV의 권순우 취재팀장입니다. 오늘은 대만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대만 이야기에 관심이 생겼던 거는 우리가 대만이라는 이름은 굉장히 익숙하고 뉴스에서도 많이 접하게 돼요. 근데 오히려 대만이라는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에 대해서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 대만을 항상 뭐 중국과의 양강관계가 있는 나라, 뭐 원차이나 정책을 할 때 나오는 나라, 뭐 반도체 전쟁에서 중요한 나라, 뭐 미중 무역 분쟁의 핵심적인 나라. 그러니까 항상 어떤 이벤트의 객체로서 대만을 항상 얘기했지 정작 대만은 어떤 나라인가에 대해서는 너무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좀 대만이라는 나라가 어떤 경제 구조를 가지고 있고 제조업 강국이라고 하면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부분들은 뭐가 있는지, 그리고 대만의 대표적인 기업 TSMC는 대만 내에서 어떤 회사로 인식되고 있는지 이런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아주대 경영학과의 왕소봉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교수님은 왜 대만에 대해서 잘 아십니까? 저는 이제 대만 사람입니다. 대만 사람인데 이제 예. 한국에서 교수 생활을 이제 현재 아주대학교에서 경영학과에서 교수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도 대만에서 나오셨나요? 네, 저는 이제 학부는 이제 대만에서 나왔고요. 대만 국립정치대학교라고 많은 분들이 잘 아실 만한 학교인데요. 거기 이제 재무 전공으로 재무학과를 나왔고요. 그 학위 박사학위는 서울대 예. 경영학과. 네, 그 이후로 이제 석사 박사를 서울대로 이제 오면서 서울대에서 석박사 학위를 받고 했습니다. 그 대만인 교수님께 네. 대만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 상식에 대만은 누가 살고 있는지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대만이라는 걸 떠올렸을 때 그냥 대만이라는 나라가 있었는데 우리가 기억하기로는 국공내전 이후에 그 장개석이 내려가서 거기를 지배해서 산다. 그러면 그 나라에 뭐 장개석이 혼자 사는 건 아닐 거니까 그렇죠. 누군가는 살고 있었을 건데 그 대만이라는 나라에는 어떤 사람들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대만이라는 나라는 아무래도 대만 사람이 살고 있겠죠. 근데 그 이제 대만 사람이 굉장히 이제 다양한 이 사람이 이주해 와서 사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이게 사실 따지고 보면 이제 구석기 시대까지 가야 되는데 이제 구석기 시대부터 이미 대만이라는 섬에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그거 너무 오래전 얘기니까 그나마 좀 근대적인 얘기를 하면 한 뭐 이렇게 1600년대 이전까지는 이제 중국 옆에 붙어져 있는 나라기 때문에 중국에서 못 살겠다 싶은 분들이 많이 이제 이주를 했어요. 사실을 보면 이제 중국 분들이죠. 한족 이런 분들이 많이 이주해 가면서 이제 주류가 됐고 그분들이 이제 대만 사람인데 아까 말씀하신 이 국공내전 때 그래서 그때부터 이주를 해오면서 이제 1600년대 좀 한때 이 네덜란드가 통치한 적이 있습니다. 약 40년 동안. 네덜란드? 예, 그때가 약간 뭐 명나라 때고요. 그래서 명나라 때 네덜란드가 잠깐 통치를 하고 명나라가 그걸 다시 찾고 이제 청나라까지 쭉 이제 이 중국 통치하에서 이제 점점 많은 한족들이 이주해 가면서 그분들이 이제 원래 우리가 말하던 대만에 사는 대만 사람이고요. 그 이후에 이제 국공내전 이제 공산당과 국민당이 전쟁하면서 이제 장개석이 퇴진하면서 대만으로 갔을 때 같이 따라가는 사람들이 우리가 이제 외성인이라고 부릅니다. 외성인. 네, 외성인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대만의 본성은 내성인이고요. 원래 살던 분 그리고 그때 내려오던 분들이 이제 외성인이 되고요.
예, 그래서 요즘에는 지금 여러분들이 대만 여행 가시면 보시는 분은 거의 대부분 다 외성인이고요. 기존에 살았던 이제 정말 원주민들은 이제 요즘에 거의 소수입니다. 한 뭐 2~3% 인구의 정도밖에 차지하지 않습니다. 네. 오, 그게 의외네요. 아까 그러니까 일단은 거기에 원래 중국 사람들이 살고 있었던 거고 농겨온 사람들이 살고 있다가 네. 네덜란드 통치를 받으면서 그래서 그 포르모사 뭐 이런 얘기가 그때 나오는 거죠. 포모사는 이제 대만을 지칭하는 아름다운 섬이라는 뜻으로 서방 쪽에서 이제 많이 사용하고 있는 옛날부터 전해져 있는 이름입니다. 와, 명나라 때부터 식민 통치를 받았다 그러니까 뭔가 좀 느낌이 좀 다르네요. 예. 그리고서 그 장개석을 비롯한 중국 사람들이 왔는데 그 사람들을 외성인이라고 부르고. 그쵸. 근데 그럼 기존에 있던 그 원주민 내성인들은 왜 이렇게 별로 없고 외성인이 많아진 거예요? 내성인들이 없다기보다는 그 내성인이 오기도 전에 왜 제가 구석기 시대부터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네. 그래서 그때부터 살고 있던 원주민들이 있는데 그분들은 너무 극소수라서 현재까지도 남아있긴 하나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부족도 이제 꽤 이제 여러 부족이 있었거든요. 대표적인 게 기자님이 잘 아시는 그 양주 카발란. 카발란이 카발란 영주. 카발란이 그 좋아합니다. 카발란 족입니다. 부족 이름입니다. 예. 그러니까 얘기하셨던 외성인은 장개석 때 왔던 사람만 외성인이 아니고 예, 그렇죠. 그러니까 아예 그냥 거기서 살던 원주민들은 소수고 대부분은 넘어온 사람들이라. 네. 그러면 사실 중국 사람들이 대부분이네요. 그렇죠, 그냥. 그렇죠. 근데 사실 예전부터 이제 넘어오신 분들은 나름 이제 본성화가 돼가지고 본성인이라고 칭하고요. 그다음에 그 그 장개석 따라 이주해 온 사람들을 우리가 외성인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대만에서. 그러면은 내성인, 본성인, 외성인 이렇게 봐도 되겠네요. 그렇죠. 예, 예. 그리고 게다가 최근에 이제 정부에서 최근은 아니지만 한 20년 전부터 신주민이라는 새로운 이제 분류를 또 하나 만들었어요. 그래서 신주민이라는 건 대만이 이렇게 이주의 나라이기 때문에 주변에 동남아에서도 많이 이주해 오고요. 뭐 한국과 같이 뭐 다문화 가정도 많기 때문에 그래서 그 다문화 가정을 여기서 이제 신주민이라고 이제 통칭하죠. 여기서 그 다문화 가정의 신주민은 그러면은 우리 한국에서 기준으로 하면은 외국인이죠. 예, 예. 외국인입니다. 근데 외국인이라는 이름을 쓰면 너무 배타적인 것 같아서 신주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표현 좋네요. 신주민. 우리는 외국인이라 그러면서 약간 외국인 노동자 그러면 그렇죠. 약간 차별적인 뉘앙스가 좀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이 신주민은 사실상 뭐 외국인 노동자도 있고 결혼해서 이제 이주해 오신 분들도 있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만이라는 나라의 이제 경제 구조가 좀 궁금한데요. 제가 아는 거는 저 어렸을 때 우리나라는 재벌 대기업 중심이고 대만은 중소기업 중심이다. 뭐 그래서 뭐 이렇게 경제적 쏠림 현상이 좀 덜하다. 뭐 이런 얘기들 정도를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대만은 그 주요 산업이나 경제 구조가 좀 어떻게 돼 있어요? 잘 아시겠지만 대만이 이제 중소기업이 많은 이유가 이게 굉장히 재밌는 게 아이러니하게도 그 국공 내전이 있고 나서 장개석이 대만으로 이제 퇴진하고 이때 이제 장개석은 주로 담배와 주류 그리고 공기업 그리고 은행 쪽 금융 쪽 이쪽을 이제 꽉 잡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요거 산업 외는 너희들 한번 마음대로 해봐라고 해가지고요. 이제 다양한 중소기업이 생긴 거죠. 그러니까 담배, 주류 그리고 금융 요것만 안 건드리면 나머지 산업은 니들이 알아서 잘 발전을 해봐라고 해서 규제도 잘 안 하고요. 하지만 뭐 지지도 잘 안 해줍니다. 뭐 은행 대출이라든지 이런 것도 쉽게 주지 않고 그래서 이 중소기업이 많이 생긴 이유가 정부에서 아예 관리를 안 하기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은 오히려 경제개발 계획 같은 걸 세우면서 자본을 좀 몰아주는 성격이 있었기 때문에 대기업이 나온 거고 대만 같은 경우는 특별히 그런 정부가 이렇게 막 밀어가지고 누군가를 키우고 뭐 그런 게 아니기 그렇진 때문이라는 거죠. 않고, 누구도 미지도 않고요. 하지만 누구에게도 규제도 주지 않습니다. 때문에 그래서 많은 이제 사람들이 내가 한번 창업을 해볼까? 어떻게 보면 또 창업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창업을 해볼까 해서 중소기업이 엄청나게 많이 생긴 겁니다. 근데 그 중소기업이 많다라는 게 그 국가 경제적으로는 어떤 영향을 많이 미쳐요? 우리나라 같이 재벌 대기업이 많은 거에서는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좀 경제력 집중이라든지 아니면 정경유착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우리는 좀 떠올리게 되잖아요. 나라의 중소기업이 주로 많으면 어떤
그 특징을 갖게 되나요? 그래서 사실 이 중소기업이 나라 살림을 거의 다 이제 살리는 거죠. 대만 경제를. 그래서 대만은 지금 보시면 약 기업 중에 98%가 중소기업입니다. 그래서 뭐 자영업자 빼고요. 중소기업만 전체 기업 중에 98%를 차지하고요. 대기업이 없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대기업도 있긴 한데 굉장히 극히 정말 소수고요. 한국처럼 이렇게 대기업 위주인 나라는 아닌데 이 중소기업이 만약에 대만에서 중소기업 지원이 뭐 예를 들어서 정책을 중소기업을 제한을 한다, 뭐 규제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 대만 경제 전체에 이제 망가지죠. 왜냐하면 그 중소기업들이 어떻게 보면 몇 안 되는 대기업도 뭐 TSMC를 포함해서 뭐 대기업도 다 이렇게 지탱을 해주기 때문에 중소기업이 없는 대만은 뭐 나라 경제가 망가지겠죠. 그러면 거기 중소기업에서는 뭘 만들어요? 그러니까 한국 같은 경우는 뭐 자동차, 조선, 석유화학, 철강 이렇게 좀 큰 대기업들이 있고 거기와 함께 일하는 중소기업들이 이제 협력 관계, 그러니까 일종의 그 뭐라 그럴까 상하 관계처럼 이렇게 쭉 피라미드처럼 돼 있는데 중소기업이 많으면 거기서 그 도대체 주력 산업이 어떤 부분들이에요? 대만 주력 산업은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TSMC 때문에 거의 이쪽 전자, IT, IC 산업이 거의 주력입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이 팍스콘, 뭐 TSMC는 당연히 잘 아실 거고, 뭐 팍스콘, UMC 이런 것들이 사실상 전부 다 중소기업으로 시작해서 현재는 약간 대기업화가 된 거죠. 네. 그리고 뭐 컴퓨터로 말씀드리면 잘 아시는 아수스. 에이서. 네, 이런 것들이 이제 전부 다 중소기업입니다. 근데 사실 지금 점차 이제 대기업화가 된 것뿐이지 중소기업부터 이제 시작을 했고요. 대만 중소기업은 대부분 제조업이고 그 제조업 중에 대부분은 반도체, 전자, 뭐 IC 관련된. 전자 산업이 많이 발전을. 네, 전자 산업이 많이 발전. 그리고 저기도 있지 않아요? 자전거. 네, 자전거 잘 아는 브랜드 자전거 자이언트가 이제 또 대만 기업이고요. 세계 1, 2위 하는 자동차. 네, 세계 1, 2위 하고 있고요. 근데 이게 재밌는 게 이뿐만 아니라 이 대만엔요. 이 전 세계 최대 생산량을 자랑하는 몇 개 기업이 있습니다. 뭐 당연히 뭐 TSMC 저희가 알고요, 팍스콘도 저희가 알고, 그다음에 노트북 파운더리 해주는 광다라는 이제 기업도 있는데요. 노트북 파운드리. 네, 노트북 파운드리 광다라는 기업도 있고, 뭐 우리가 이제 컴퓨터라고 하지만 노트북이라고 하지만 e스포츠 브랜드인 아수스, 뭐 에이서도 당연히 있고요. 그리고 핸드폰 칩 이제 렌파커라는 미디어텍. 이라는 기업, 이것도 전 세계에서 생산량이 어마어마한 기업이고요. 그리고 이 파워 서플라이어 유닛, 이제 이 전기를 이제 공급해주는 다이다디엔, 델타 일렉트로닉스라는 회사도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회사고요. 핸드폰 카메라 렌즈 만드는 것도, 아이폰 카메라 렌즈 만든 따리광이라는 브랜드도 있고. 근데 거기는 이게 전자산업의 부품이면은 어딘가로 이게 판매를 하잖아요. 네. 근데 이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삼성전자가 있으니까 삼성전자에서 스마트폰을 만드는 과정에서 협력업체들이 그 삼성전자에 납품을 하려고 이게 중소기업들이 생기는 구조인데 대만은 왜 ICT 산업이 좀 이렇게 강하게 된 거예요?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이게 이제 대만이 이제 한국이랑 굉장히 비슷한 게 이제 식민지였잖아요. 일본의 식민지였어요. 그래서 식민지가 이제 끝나고 이제 광복이 되고 나서 이제 대만도 원래는 뭐 이제 설탕 또는 쌀 이런 농업 위주로 수출하다가 정부에서 이제 고민을 하는 거죠. 우리가 차세대의 먹거리가 뭐가 있을까 해서 이제 찝은 게 이제 전기 이쪽 IT 산업으로 해서 그때부터 이제 막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가장 큰 역할을 해준 게 아무래도 TSMC의 모리스 창이라는 이 지금은 이제 전 회장이죠. 전 회장님이 굉장히 이 IC 산업 발전에 큰 역할을 하셨죠. 여기서. 그러니까 그 전에는 그 뭐 농산물 이런 거 하다가 그러니까 모리스 창의 TSMC를 중심으로 전자산업이 생겨나면서 그럼 주로 거래는 일본이나 이런 쪽이랑 많이 했던 건가요? 그러니까 일본이랑 많이 하고 미국이랑도 많이 하고 지금 뭐 중국이랑도 하고. 지금은 뭐 중국이 2000년대 이후에는 엄청나게 성장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한국과는 달리 한국은 삼성전자한테 공급하기 위해서 중소기업이 생겨났다 하면 대만은 그런 구조 아니고요. 우리는 수출해야 되겠다. 수출이 굉장히 의존도가 높은 나라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른 나라에다 수출해야 되겠다라는 이 목표가 굉장히 명확합니다. 그렇군요. 근데 좀 전에 잠깐 말씀해 주셨는데 그 중국이라는 나라와 대만이 있으면 우리는 보면은 뭐 대만을 그 중국이 맨날 먹으려고 그런 것 같아서 그럼 대만 사람들은 중국을 좀 두려워하나? 싫어하나? 근데 말씀 들어보니까 다 중국 사람들이 와서 그게 대만 사람이라 그러니까. 그렇죠. 그냥 같은 나라면은 일종의 뭐 통일 이런 컨셉으로 생각하나? 그러니까 대만 사람들은 중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제가
제가 본 이 관계는요. 사실 저는 애증의 관계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애증. 예. 애는 이게 대만은 중국이 없으면 수출 의존도가 1위거든요. 중국이. 그렇죠. 그래서 대만은 중국이 없으면 수출이 굉장히 어려워져요. 그래서 한때 이제 왜 중국이 대만을 이렇게 뭐 통일하겠다 뭐 이런 언론을 뭐 이렇게 언론 통해서 얘기했을 때 많은 이제 대만의 수출에 많은 제약을 줬어요. 뭐 예를 들어서 대만이 파인애플을 굉장히 많이 난 나라거든요. 그래서 대만 파인애플을 중국에 수출을 약간 좀 제약을 둔 적이 좀 있었어요. 니네 파인애플 안 사. 니네 파인애플 안 사. 이래서 솔직히 대만 내에서 이제 난리가 난 거죠. 그래서 우리 파인애플 우리가 사자 뭐 이런 운동도 있었고요. 뭐 약간 이런 식인 거죠. 근데 이건 이제 애증의 관계인데 이제 싫어하는 사실 이유는 뭐냐면 이게 사실 너무 옛날 옛적의 얘기인데요. 이제 일본에서 이제 해방되고 나서 중국에서 이제 그때는 이제 국공 내전이 이제 막 이제 시작할 무렵이어서 그래서 중국에서 전이라는 이 장군을 대만에 파견을 해서 이 전이라는 장군을 대만을 통치하게끔 했어요. 이제 그때는 대만 사람들도 우리도 이제 해방을 했으니까 우리 이제 통일을 했으니까 우리도 이제 뭔가 새로운 희망이라든지 뭐 기대감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분이 와서 그 기대감을 싹 다 이제 깨트린 거죠. 그래서 와서 농민들에게 쌀 생산했던 거를 이제 내부적으로 소화하지 않고 대만 내부에서 팔질 않고 그걸 다 중국으로 물자로 옮겼죠. 그때 전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대만 사람들의 평가는 그러한 이유 때문에 일제 시대가 훨씬 좋았다 자기들은. 일본 통치 시대 훨씬 더 안락하고 삶이 좋았다라는 얘기도 하거든요. 뭐 그것부터 시작해서 좀 가장 최근의 사건인데요. 한 2014년도에요. 2014년도에 이 타이양화学运이라고 이제 학생들이 우리 한국으로 치면 이제 데모 같은 거를 한대요. 이제 데모의 배경이 뭐냐면 2013년에 그때 당시 대통령이 이제 마잉조 국민당 집권 시대였는데요. 그때 이제 중국과 자유무역을 체결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중국에게 개방을 하고 중국도 우리에게 개방을 하고. 그래서 그때 이제 논란이 많았죠. 그래서 그때 이제 그 무역 협정을 찬성하는 사람은 중국에서 우리에게 개방하는 어떤 품목들이 WTO에게 개방하는 품목보다 훨씬 많았어요. 그래서 오히려 이건 페이버가 아니냐 우리에게 주는 대만에게 주는 페이버가 아니냐라고 찬성하는 사람이 있고 반대하는 사람은 혹시 이런 무역 개방 때문에 많은 중국 사람들이 대만에 이주하고 이래서 어떤 정치적으로나 문화적으로 영향을 받을까 봐.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이제 싫어하는 거지. 전반적인 이미지는 요즘 젊은 세대들은 본인은 대만 사람이라고 이렇게 많이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그 뭐 중국 사람들이 와서 많이 살고 있기는 하지만, 그러니까 내가 그냥 같은 나라라 여기 와서 살고 이런 정도는 아니라 독립된 국가나 독립된 공동체로서의 인식은 있는 거네요. 그렇죠. 특히 젊은 사람들이 그런 인식이 많죠. 그래서 설문조사를 해보면 대만 젊은 사람들 해보면 한 80% 이상이 본인이 대만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이거는 어떤 기관에서 미국에 있는 기관에서 설문조사를 한 결과입니다. 그러면은 아까 전에 차라리 일제 시대가 더 나았다는 얘기도 좀 해주셨는데 그 식민 통치 기간은 좀 어땠고 그 우리는 사실 일본에 대해서 굉장히 강한 반감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약간 좀 이렇게 판단을 뭐 그래도 좀 좋다 나쁘다 할 수 있겠지만 과거 일본 식민지 시대에 대해서는 우리는 전원이 이거는 잘못된 거다라고 생각을 할 건데 그러니까 식민 통치 기간이 좀 어땠었고 그 일본에 대한 인식은 좀 어때요? 이게 1945년도에 이제 뭐 한국도 마찬가지지만 대만도 이제 광복을 한 거잖아요. 대만은 일본 통치가 한 50년 정도. 50년? 네, 50년 정도 있었습니다. 우리보다 기네요. 네, 한국보다 훨씬 긴데요. 그 이유가 이제 대만 그때 청나라 때 일본하고 전쟁했을 때 일본한테 졌어요. 그래서 대만을 비롯해서 대만 밑에 있는 벙후라는 그 섬을 같이 일본에게 이제 줍니다. 그래서 그때가 한 1890 몇 년도겠죠. 50년 전이기 때문에. 그래서 약 그때부터 50년 통치를 시작했는데 통치 초반에는요. 일본이 대만에 대해서 그렇게 이렇게 막 황민 운동 이런 걸 하지 않았어요. 통치 초반은 사실상 거의 건설도 해주고요, 교육도 시켜주고. 그래서 그때 당시에 뭐 일본 사람만 교육을 받을 수 있다 이게 아니고요, 공립 학교를 세워서 대만 사람들도 꼭 받아야 되는 건 아니지만 대만 사람들이 못 받게 하진 않았어요. 그래서 많은 대만 사람들이 그때 이제 어떻게 보면 교육이라는 걸 처음 받게 되죠. 그래서 언제부터 이제 황민 운동을 하게 됐냐면 한 45년도에 해방하고 나서 한 7년 전이니까 약 7년 정도. 예,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황민 운동을 하면서 일어를 꼭 써야 된다. 한국과 똑같이. 그다음 뭐 위안부도 있고요. 2차 대전 때문에. 그리고 또 비롯해서
위안부도 있고 황미 운동도 해야 되고 성도 갈아야 되고 바꿔야 되고 이런 것들이 그렇게 길지는 않았습니다. 한 7년 정도 밖에 진행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조선이라는 나라를 그러니까 그거를 일본한테 뺏긴 건데 대만은 대만을 뺏긴 게 아니라 중국이 그냥 일본을 준 거네요. 그죠. 청나라에서 전쟁 지고 준 거죠. 아. 그래서 그때 당시에 대만에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반감이 심했어요. 우리가 왜 일본 통치를 받았냐. 똑같습니다. 그래서 막 이렇게 전쟁도 하고 막 한 전쟁 한 5개월 정도 하고 그래서 대만 사람 한 14,000명 죽고 이렇게 많이 이제 그런 걸 겪었다가 이제 결국은 일본한테 넘어가면서 일본이 오히려 철도도 깔아주고요. 뭐 길도 세워주고 등등 이런 것들이 굉장히 공공시설 뭐 커뮤니케이션이라든지 뭐 우편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해줘서 오히려 되게 고맙습니다. 지금은 대만 사람들은. 그러면 일본에 대한 인식이 나쁘진 않겠어요. 굉장히 좋죠 사실상. 굉장히 좋은 정도요. 식민을 50년을 했는데도. 이렇게 본격적으로 한 거는 뭐 거의 7년 가까이 되기 때문에. 그럼 한국은 어때요? 근데 최근에 보니까 뭐 어떤 그 대만 여대생 이 뭐 한국이 나쁜 이유 뭐 10가지 뭐 그래가지고 네. 엄청 욕을 해댔던데. 예. 여대생이 한국에 와서 여행해 보니까 다시는 서울에 오고 싶지 않는 뭐 10가지 이유를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저도 그걸 봤는데 근데 사실 그건 대만 사람들의 생각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대만은 한국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 여대생이 쓴 게 뭐 한국의 도로가 움푹 파이고 도로가 약간 지저분하고 뭐 그렇게 얘기하지만 대만도 사실상 그렇게 크게 차이 나진 않아요. 그래서 그거는 좀 어부성설이고요. 제 생각에는. 근데 이제 한국에 대한 생각은 사실 한 20년 전만 해도 한국 별로 좋아하진 않았어요. 잘 아시겠지만 92년도인가 그쯤에 이제 한국이 대만하고 단교를 하고 중국과 이제 건교를 하기 위한 대만랑 단교를 하고 아직도 기억나는데 그 명동에 원래 있던 지금 중국 대사관 자리가 대만 대사관인데 거기를 이제 중국에게 넘겨주고 그래서 그 사건 때문에 이제 굉장히 싫어하지 최근에는 뭐 한류 뭐 이런 것 때문에 한국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K 콘텐츠 같은 경우도 많이 보나요? 우리가 대만 드라마 좋아하는 친구들도 좀 있는데 거기 대만에서도 뭐 한국 드라마나 한국 음악 같은 거 좋아해요? 엄청 좋아하죠. 그러니까 이 대만이 한국을 좋아하기는 이게 또 역사가 있더라고 보니까요. 역사를 보면 95년도부터 한국이 드라마를 수입하기 시작했어요. 꽤 빨리 수입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95년도부터 드라마를 수입하고 보면 95년도에 드라마를 수입했을 때 2010년까지 한국 드라마 한 162편을 수입했더라고요. 굉장히 큰 이제 한국 드라마 수입 국가로서는 굉장히 큰 거고요. 그리고 또 이제 재밌는 거는 이 한류라는 이 한자 글자가 대만에서 처음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대만에 이 어떤 이 책을 쓴 사람이 있는데 쭈리 씨라는 이제 저자가 있는데 이 저자가 쓴 책이 번역하자면 뭐 이것이 진짜 한국이다 뭐 이런 책이 있는데 거기서 이 한류라는 이 한자를 사실상 대만에서 시작했대요. 이거를 나중에 보니까 주 대만 한국 대표도 인정한 사실이더라고요. 그러니까 한국 드라마가 처음 그러니까 그 전에는 뭐 한국 문화라는 게 뭐 외국 사람들 알지도 못했으니까 굳이 한국 문화에 대한 표현이 필요 없었는데, 그쵸. 이게 한국 드라마를 이제 뭐 100여 편을 수입을 하다 보니까 이거를 보는 어떤 일종의 한국의 문화를 뭐라고 표현할까 했을 때 한류라는 그쵸. 게 나왔다고요. 네. 그럼 뭐 고맙네요. 네, 그리고 이 한류라는 이 발음이 대만의 겨울이 춥진 않아요. 동남아 쪽 지방이라서 춥진 않은데 한 번씩 이렇게 한파가 올 때 그걸 한류라고 발음은 똑같은데 글자가 다르거든요. 그 차가운 그래서 한류. 그래서 그거를 따가지고 한류라고 한 것 같아요. 원래 쓰는 표현으로 차가운 바람이 몰려오면 한류라는 표현을 썼는데 거기서 이제 한국의 한자로 바꾼 거죠. 그렇구나. 근데 이게 재밌는 게 95년도에 드라마 수입하면서 드라마로만 접했다가 이제 2000년도 초반에 보시면 K-팝이 어마어마하게 유행을 하기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K-팝이 유행하고 K-팝 시대를 지나서 요즘에는 뭐 한국 대단하죠. 화장품, 미용 뭐 이런 것들이 워낙 이제 유명하고 하니까 그쪽으로 이제 대만 사람들이 한국에 대해서 굉장히 좋게 생각하고 또 한국 여행도 엄청 많이 옵니다. 지금. 그렇구나. 친구들 좀 놀러 오나요? 저희 친구들 많이 놀러 옵니다. 제가 그래서 한국 서울 관광지 곳곳을 잘 압니다.
가이드를 하시겠네요. 네. 그 대만의 경제 성장 과정에 대해서도 좀 궁금해요. 이게 사실 중소기업 중심이라 그랬을 때 우리 어렸을 때 배웠던 게 있었고 최근에 보면은 대만이 그 한국의 1인당 GDP를 넘어섰다 뭐 이런 얘기들도 좀 들리면서 또 어떤 때는 보면은 뭐 최저임금은 한국보다 더 낮다 뭐 이런 얘기들도 하고 막 그러는데 일단 그 대만의 경제 성장은 어떤 경로를 통해서 이루어졌어요? 대만의 이제 경제 성장 얘기하면 아무래도 한국과 되게 비슷한 구조예요, 사실은요. 이게 1945년도 광복 이후에는 예. 이제 뭐 아까 말씀드렸지만 쌀이나 설탕이나 이런 농업을 수출을 위주로 하고 그때 이제 전쟁 이후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시절이었기 때문에요. 그때 미국의 지원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보통 보면 한 5년간 약 40억 달러 그때 당시에 40억 달러를 지원받아서 그게 이제 기반이 돼서 그 다음 먹거리가 무엇일까라고 생각했을 때 전자 IT 산업 쪽이다라고 해서 1960년부터 시작해서 쭉 IT에만 이제 많이 집중을 했습니다. 그래서 때문에 이 IT 산업이 잘 돼서 사실은 굉장히 좋기도 한데 근데 대만 GDP 인당 GDP죠. 인당 GDP가 한국을 초과한 데 있어서 가장 이제 1등 공신은 TSMC죠. 그래서 TSMC가 없으면 대만 경제는 아마 굉장히 어려워질 것 같아요. 그래서 한편에는 또 우려가 있는 게 너무 지나치게 이쪽 IT 쪽에 반도체 쪽 산업에만 집중되어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체 경제에서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이 엄청 높은 엄청 높죠. 한 대략 한 5-60% 정도. 그러니까 IT 산업 전부 다 합해서 반도체뿐만 아니라. 그렇죠. 네. 오. 그 한국은 그래도 좀 산업군이 좀 다양한 편인 거네요. 대만에 비하면은. 그렇죠. 네. 대만은 이제 뭐 OEM이라든지 ODM 이런 쪽에 좀 약간 강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스포츠 용품 같은 경우, 그래서 실내 스포츠 용품의 전 세계 생산량의 40%에서 50%가 대만에서 나옵니다. 실내 스포츠가 뭐죠? 실내 스포츠 뭐 운동 기구라든지 예. 뭐 배드민턴이라든지 뭐 이런 라켓 거를 뭐 이런 라켓 거? 이런 것들을 대만에서 굉장히 많이 만들어요. 아. 네, 만들어서 이제 수출하고요. 그리고 공 기자님이 골프 치는지 모르는데 그 골프 클럽의 그 헤드 예. 그게 이제 또 주요 생산국이 대만입니다. 와, 이게 중소기업이 많다는 얘기가 좀 어떤 건지 잘 체감이 안 되는지 지금 사례를 들어주시니까 네. 우리는 이게 주력 산업이 있고 이제 거기에 파생되는 산업이 있으니까 이게 뭐 특별히 중소기업 중에 이른바 강소기업이라고 부를 수 있는 기업들이 많지는 않거든요. 네. 와, 근데 거기에 골프채 헤드. 네. 근데 그거를 그 옛날 한 60년대부터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해왔던. 그렇지. 그게 이제 한 80년대부터 해가지고 쭉 이렇게 해왔죠. 그래서 이게 보면 전 세계 4대 골프 회사가 있어요. 그 회사들의 헤드를 전부 다 대만에서 제조하고 네. 이제 수출을 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골프 브랜드들은 많이 알고 있는데 골프 브랜드가 있는 건 아니지만 그쵸. 거기에 들어가는 주요한 기술들을 가진 회사들이 있다는 거군요. 그렇죠. 그 헤드를 만드는 회사들이 전부 다 대만에 있죠. 네. 그래서 대만은 이제 내수적으로 봤을 때 워낙 작은 나라라서 예. 이제 중소기업들이 만들어지고 그들의 목표는 내수가 아니에요. 거의 대부분 다 이제 글로벌 세계로 나가야 된다. 이게 목표가 굉장히 뚜렷합니다. 타겟으로 하기엔 내수가 너무 작다. 타깃선이 내수 너무 작죠. 인구는 얼마나 돼요? 인구가 지금 한국에 딱 절반 정도 2,300만 명 2,300만? 정도 되고요. 네, 크기는 뭐 남한의 한 3분의 1 정도 되기 때문에 경상도 정도 사이즈라고 보시면 돼서. 그래도 인구가 꽤 많은 편이네요. 그 국토 사이즈에 비해서. 그렇죠. 국토 사이즈에 비해서 인구가 꽤 많고 그리고 대만 지도를 한번 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고구마 모양으로 생겼어요, 약간. 예. 그래서 중간이 다 산이라서요. 쓰지도 못해요. 그래서 이쪽 양쪽 이렇게 동쪽 서쪽 이렇게만 도시가 있죠. 인구 밀도가 꽤 높겠어요. 인구 밀도가 굉장히 높죠. 특히 뭐 서울과 마찬가지로 타이베이시에 주로 몰려 있죠. 참 우리나라랑 비슷한 것 같으면서도 뭔가 다른 것 같으면서도 좀 묘한 느낌이 좀 있네요. 네. 근데 제가 뉴스를 좀 찾아보다가 그 대만의 청년들이 되게 힘들다. 네. 뭐 그런 얘기, 우리나라 청년들도 많이 힘듭니다만,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경제 구조가 뭐 비슷한 점도 있는 그런 제조업 국가에서 청년 얘기를 하니까 우리나라도 제가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다가 그 25세부터 49세 남성 중에 혼인 경험이 있는 사람의 비율을 보니까 52%밖에 안 되더라고요. 절반은 장가를 못 갔다는 건데, 그러니까 대만 청년들은 좀 어때요, 살기가?
대만 청년들 요즘에 똑같죠. 한국이랑 살기 어렵죠. 살기 어려운 이유는 뭐 전 세계 공통 아닙니까? 뭐 고물가, 뭐 집값도 높고. 거기도 집값이 높아요. 거기 집값 어마어마하게 높습니다 지금. 타이페이시로 봤을 때 아마 한 20년 동안 이제 집값이 누적으로 약 300%가 올랐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근데 이게 집값 오르는 뭐 잘 아시겠지만 집값이 오르는 게 문제가 아니고 월급이 그만큼 못 따라줘요. 그러니까 실제 월급 성장률은 작년 같은 경우 마이너스예요.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 실제로 월급이 깎인 거죠. 물가가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요. 네. 근데 저희가 갔을 때는 대만 물가가 굉장히 낮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한국 관광객분들이 오시면 밥이 너무 싸요. 뭐 이런데 물가 싼 거 아니에요. 근데 이미 그거는 물가가 워낙 많이 올라가서 반영돼 있고 임금 자체가 굉장히 레벨이 굉장히 낮습니다. 거기는. 임금은 낮고 집값은 비싸고. 우리나라랑 진짜 상황은 좀 상황은 비슷합니다. 근데 이제 집값이 높은 이유는 한국과 좀 다릅니다. 네. 대만 집값이 높은 이유는요. 이 이자율이 낮아서요. 지금 현재 대만 이자율이요. 네. 약 주택 담보 대출 이자율이 약 3% 정도입니다. 3%면 굉장히 낮은 건데요. 한 2년 전만 해도요. 이렇게 뭐 코로나 때문에 이제 이자를 계속 낮췄잖아요. 네. 그때는 주택담보대출이 1% 미만인 집단들도 있었어요. 이게 기준금리가 아니라 실제 은행에서 대출금리. 대출금리입니다. 기준금리가 아닙니다. 네. 그래서 집값, 그러니까 이자율이 워낙 낮다 보니까 사람들은 이제 계속 집을 사는 거죠. 그래서 집값이 높아지죠. 근데 이게 사실 이자율이라는 게 이렇게 마음대로 정할 수는 없잖아요. 글로벌하게 연결돼 있으면. 그렇죠. 경제 성장률이 좀 어느 정도 나오는 국가이면 여기 이자율 너무 낮게 가지면 인플레이션이 있을 건데 이게 그 이자가 낮은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동안 사실 실제 인플레이션은 그렇게 높지가 않아가지고요. 대만의 실질 이자율은요 다른 나라랑 비해서 거의 비슷했습니다. 네, 거의 비슷했고요. 근데 다만 최근에 이제 인플레이션율이 굉장히 높아졌어요. 올해만 해도 약 한 3%? 2.9 몇 프로입니다. 그래서 3%면 거의 뭐 14년 만에 최고의 인플레이션이라고. 네. 그러면 근데 사실 저는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 한국 경제의 문제점 아니면 청년들이 좀 힘들어하는 이유라고 한다면은 저는 문득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이렇게 대중소기업 간 격차가 좀 크다 보니까 대기업에 취업하는 청년들은 그래도 임금이 괜찮아요. 근데 중소기업들이 대부분인데 거기 취업하는 사람들이 한 88%는 중소기업에 취업을 하는데 거기는 상대적으로 이제 대기업들이 갑질을 당해서 그쵸. 수익률이 좀 떨어지니까 임금이 좀 낮다 이렇게 저는 한국 경제를 생각하고 있는데 대만 경제는 그런 것도 아닌데 왜 그렇게 청년들한테 임금을 별로 안 주는 거예요? 그 대만 임금이 한국보다는 낮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보면 제가 한번 조사를 해봤는데 대만 임금 중위수가요. 한화로 치면 약 2천만 원 정도입니다. 중위가? 근데 한국은 지금 중위가 얼마냐면 제가 이제 외국인이다 보니까 그 외국인 등록증을 매년 이제 갱신을 해야 되는데 갱신하면서 저한테 이제 중위수는 넘어야 된다. 소득이 있어야지 이걸 갱신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봤더니 한국은 약 3,500만 원이 들어요. 와, 대만보다 훨씬 높네요. 훨씬 높죠. 대만은 한 2천만 원 조금 넘습니다. 그래서 임금이 굉장히 낮고요. 전반적으로 임금이 다 낮습니다. 그래서 저희 개인적인 경험인데 제가 2년 전에 한 5년 전에 대만에서 교수를 하다 생활을 하는데 시작했는데 이제 월급이 통장에 찍혔는데 그래서 대만은 15일마다 월급을 한 번씩 주나 할 정도로 굉장히 낮습니다. 네. 그 왜 그러지? 이게 경제 성장률이 그렇게 높은 이제 아시아의 4대 용 중에 하나인데 왜 이게 그럼 부자들이 없어요? 아니 부자들은 굉장히 많죠. 부자들은 이제 뭐 한국과 똑같이 부동산 부자들이 이제 준데 대만이 이제 로컬 사람들의 임금이 낮은 이유가 하나로 꼽자면 이제 TSMC를 비롯해서 모두 다 수출 위주잖아요. 그 사실 글로벌 인재를 많이 데려와요. 그래서 TSMC만 해도요. 초창기에 이 회장은 모리스 창이 맞는데요. CEO는 미국 사람이었어요. 한 1대, 2대, 3대까지도 미국 사람이었다가 최근에 이제 대만 사람들로 이제 교체되기 시작했는데 그래서 이제 글로벌 인재를 많이 이제 영입하다 보니까 이제 그들에게 월급을 많이 주지 대만 사람들에게는 월급 많이 주지 않아요, 사실은. 그래서 이렇게 TSMC라든지 또는 대만 경제 성장이 이렇게 많이 돼도 불구하고 그 성과는 다 이들이 가져간 거죠. 그리고 뭐 수출 기업의 사장님들은 그래도 많이 벌어. 그럼요. 사실 많이 벌죠. 그래서 오히려 임금 격차가 이 빈부 격차가 한국보다 훨씬 더 큽니다. 그렇겠네요. 이게 사실 우리는 대기업에게 착취받는다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대기업 노동자들이라도 월급을 많이 받는데 그렇죠. 거기는 그것도 아니라 이제 수출하는 사장님들이 주로 벌고. 주로 벌죠.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불만의 목소리라든지 아니면 갈등이라든지 뭐 이런 건 없어요? 그런 거에 대한 이제 불만이 있어서 이제 귀도라고 귀신의 섬이라고 이렇게 부르잖아요. 예, 예. 집값은 높고 임금은 작고 그래서 많은 인재들이 한때 중국에서 이제 반도체 산업을 확장했다 해가지고 많은 인재들이 사실 그쪽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애는 잘 낳고 살아요? 근데 우리나라 저출산 문제 굉장히 심각한데 대만은 좀 어때요? 근데 뭐 집값도 높고 임금도 낮은데 애는 잘 낳고 살까요? 안 그러겠죠. 그래서 한국이랑 비슷합니다. 그래서 아시아 국가 중에서 한국하고 대만이 항상 출산율 1, 2위를 다투고 있습니다. 밑에서. 네. 거기도 거의 애를 안 낳는 실정이죠. 지금 아마 여성 인당 출산율이 1명 미만입니다. 한국이랑 똑같습니다. 사실. 그러네. 사실 우리가 겪고 있는 문제하고 예전에 뭐 대만은 중소기업, 우리는 대기업이 많아갖고 생겨나는 수많은 문제들을 얘기하면서 그러니까 대만 같이 돼야 된다, 뭐 대만을 배워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는 그냥 사회적으로는 비슷합니다. 네. 비슷한 그런 상황이네요. 정치 체제는 어때요? 거기도 뭐 민주주의 국가인가요? 그렇죠. 민주주의 국가죠. 그래서 대만이 이제 이 중국이 장개석이 대만으로 오고 나서부터 이제 계엄이 시작을 했어요. 예. 계엄이 시작되면서 한 87년도쯤에 계엄이 해제되고 이제 90년도부터 이제 민주화가 시작됐다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90년도 이후부터 이제 선거도 자유롭게 직선제로 이제 되고 그래서 주 정치는요 사실 당이 두 개밖에 없어요. 중국 그래요? 국민당하고요. 민주진보당이라서 진보와 보수당. 당은 딱 이렇게 두 개입니다. 거기도 진보 보수. 진보 보수입니다. 그러면 거기서 얘기하는 보수와 진보를 할 때 그 가치가 어떻게 돼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보수는 자유, 뭐 진보는 평등, 뭐 이런 거라도 좀 있는데 그 뭐 중국은 보수가 오히려 공산당 쪽이 보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대만은 좀 어때요? 보수 진보를 어떤 가치 기준으로 보통 분류를 해요? 그러니까 진보는 제가 본 진보는 대만 독립. 대만 독립. 그러니까 대만 독립이랑은 우리는 이제 일국 양제 지금 중국이 얘기하고 있는 거 이건 아니고 우리는 대만은 독립하기를 원한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여권도 중화민국에서 그냥 대만으로 바꿨어요. 여권 표지가요. 예전에는 중화민국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요즘엔 대만 이렇게 두 글자로 바꾸고요. 지금 이제 진보가 집권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보수는 아무래도 뭐 친중 중국과 우리가 공존을 해야 된다. 뭐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게 딱 이렇게 한국과는 좀 다소 다른 진보와 보수의 성격입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뭐 이렇게 뭐 얘기하면 또 진보 보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조금 기분 나쁘실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수는 약간 친미, 뭐 진보는 친중, 뭐 이런 식으로도 그냥 하는데 여기는 그렇게 따지면 좀 반대죠. 여기는 진보가 친미죠. 네. 진보가 친미가 되죠. 그렇구나. 이게 사실 그 공급망 얘기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우리나라는 지금 코로나19 이후에 미국이 중국에 대한 견제를 좀 강화를 하면서 공급망을 중국에 있는 공장을 좀 빼면서 미국에다 공장을 새로 만들고 뭐 이런 분위기들이 좀 있는데 대만은 그런 공급망 변화에 대한 영향은 어떻게 받고 있어요? 사실 대만은요.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이제 IT 산업이나 반도체가 위주잖아요. 그래서 반도체는 중국의 공장이 많지는 않아요. 생산도 주로 대만에서 하기 때문에 사실 큰 변화는 없어요. 그래서 오히려 중국에서 생산하고 제조하고 수출을 미국에다 하면 아무래도 관세가 높아지겠죠. 뭐 LED라든지 뭐 서버라든지 전자부품 이런 것들은 주로 중국에서 공장이 있고 거기서 만들고 조립해서 수출하기 때문에 그런 산업은 타격이 있는데 반해서 이제 대만에 있는 주력 산업, 이 TSMC가 하고 있는 반도체는 아무래도 아직은 이제 대만이 주 생산지이기 때문에 크게 영향은 받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 뭐 미국에서 자꾸 자기네 나라 와서 공장 지으라 그러면은, 그러니까 사실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뭐 굳이 그래야 되나, 형님이 때리니까 어쩔 수 없지만 이런 감정이 좀 있는데. 그 대만 TSMC는 너무너무 중요한 나라잖아요. 대만에서는. 그쵸? 그러면은 미국에다 공장 만들고 이러는 거에 대해서는 좀 어떤 감정들을 가지고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아까 얘기했던 진보와 보수로 나눌 수가 있는데 이제 보수는 우리나라의 이 호국 신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TSMC를 대만 사람들은 나라를 보호하는 신산과 같은 존재다 해서 호국 신산이라고 부르거든요. 이 호국 신산을 미국에 양보할 수 없다. 그래서 미국에 가서 공장 설립하는 걸 엄청 반대하고요. 반면에 진보는 사실은 이제 미국에서 많이 이제 대만을 도와주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진보는 무조건 가서 우리가 설립해야 된다. 이런 이제 양쪽으로 이제 갈리고 있죠.
참 수많은 아젠다들이 정치적으로 분리가 네. 되는 것도 사실인 것 같으네요. 그럼 이제 TSMC 얘기를 좀 여쭤볼게요. 네. 그러니까 삼성전자, 우리나라에는 삼성전자가 있는데 네. 우리는 삼성전자를 바라보는 시각이 약간 좀 양가적이죠. 네. 되게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기업으로 해서 자랑스럽기도 하고 뭔가 그 재벌의 폐해라는 부분에서 뭔가 이게 좀 항상 개혁의 대상으로 좀 보기도 하는데 대만 사람들은 TSMC를 어떻게 생각해요? 대만 사람들은 거의 100이면 100 다 TSMC를 너무 좋아하죠. 대만을 지금 이렇게 인당 GDP를 한국을 이제 초과하게 하는 이런 성과를 얻었잖아요. 네. 사실 예전에 같이 아시아의 4개의 용인데 한국이 한동안 경쟁 성장률이 엄청나게 폭발하면서 대만이 굉장히 많이 뒤처졌잖아요. 네. 근데 지금 TSMC 때문에 사실 넘어선 거기 때문에 이건 거의 뭐 대만에 있어서는 국보급 기업이라고 볼 수 있죠. 그 TSMC가 나쁜 짓은 안 합니까? TSMC가 나쁜 짓을 뭐 예를 들어서 기업 지배 구조 측면이라면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가족 경영이 아니에요. 전문 경영인이 경영하고 이제 모리스 창이라는 이분이 세웠긴 했지만 이분이 퇴임하고 나서는 정말 그 TSMC를 공장장부터 시작해서 쭉 올라오신 분에게 CEO를 물려주고 물론 나중에 모리스 창이 다시 돌아왔고 또 이제 현재 후임은 또 대만 사람으로 이제 TSMC에 특히 잘 아는 이런 전문 경영인 체제입니다. 거의 미국과 같은 구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사실 TSMC라는 기업에 대해서 뭐 아는 분들은 아실 거고 뭐 모르는 분은 좀 낯서실 수도 있을 건데 저도 이제 산업적으로는 좀 보긴 했는데 그 한번 대만 사람들의 시각에서 TSMC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떻게 성장했는지 좀 그리고 어떤 이벤트들이 있었는지 그런 얘기 한번 좀 네. 길게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TSMC가 이제 일본이 통치하고 나서 해방하고 나서 이제 차세대 먹거리로 이제 전자산업을 정부가 픽하면서 이제 그때 당시 행정원 원장 대만의 잠깐 구조를 얘기하자면 대통령 밑에 5개의 원이 있는데 그 중에 행정을 관리하는 행정원 원장이 아마 파워가 제일 셉니다. 그래서 행정원 원장이 우리가 이걸 해야 되겠다라고 이제 리고딩이라는 원장이 이걸 나서서 우리가 회사를 창립하자라고 해서 첫 번째로 만들어진 회사가 TSMC가 아닙니다. UMC라는 UMC. 이제 회사입니다. 그래서 UMC도 뭐 파운더리를 하는데 이 UMC라는 회사가 85년도쯤에 상장을 해서 크게 이제 좀 잘 되다 보니까 우리가 또 다른 기업을 만들자라고 해서 TSMC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정부 주도하에서 만들었다고 볼 수도 있지만 하지만 정부는 그때 당시에 돈을 대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최근에 나온 이 크리스 밀러라는 사람이 쓴 칩워라는 책을 보시면 거기에서 이제 TSMC는 대만 정부가 만들었다고 써있는데 그게 아니고 정부는 차세대 산업으로 하고 싶은데 돈은 없고 그래서 한번 해보자. 니들이 돈을 갖고 오면 하자라는 의견이었고 근데 그때 당시에 모리스 창은 정부가 무조건 이거는 돈을 내줘야 된다라고 해서 시작할 때 정부 지분이 아마 48%? 로 꽤 되죠. 그래도 55억 원 대만 돈으로 해서 시작하고요. 그 다음에 달린 조건이 뭐냐면 모리스 창이 반드시 외국에 자본을 들여와야 된다. 라고 해서 처음에 인텔을 찾아왔어요. 그래서 인텔은 이러한 파운더리는 실패하게 돼 있다고 생각해서 돈을 대주지 않았고요. 그래서 오히려 필립스에서 5,800억 달러를 투자해가지고 2대 주주가 됐죠. 27% 지분을 갖고 나머지 23%는 이제 민간에서 그래서 말이 민간이지 그때 당시에 그래도 좀 규모가 꽤 큰 대기업에게 정부가 전화를 해서 우리가 그동안 많이 잘해줬으니까 투자해라. 그래서 해가지고 세운 게 이제 TSMC죠. 그럼 모리스 창이 지분으로 최대 주주 같은 건 아니었는데 지분으로는 아무래도 지분이 있죠. 약 0.5%가 있긴 하나 굉장히 작고요. 최대 주주는 사실 정부죠. 근데 정부가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돈을 내주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TSMC가 설립하고 나서 쭉 파운더리에 몰두하다가 처음에는 잘 안 됐다가 이제 언제 잘 됐냐면 인텔에 이제 계약을 따오기 시작하면서부터 잘 됐어요. 그래서 인텔의 그때 당시 CEO가 대만에 와서 보면서 이 대만의 이 파운더리 하는 회사는 정전이나 이런 일이 없었냐 그랬더니 한 번도 우리는 그거 없었다. 그래서 여기다가 주문을 하게 되면서 그때부터 TSMC가 이제 굉장히 주문량이 이제 많아지기 시작하면서 사실상 인텔 때문에 사는 거죠. 근데 사실 그 TSMC라는 기업과 관련한 뭐 좀 에피소드라 그럴까? 아니면 대만에서
수 있는 그런 네. 사건들은 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한 가지 이제 정부에서 TSMC를 처음부터 지지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 48% 지분 엄청 빨리 팔고 싶어요. TSMC가 그래서 상장하자마자 미국에 전부 다 팔았습니다. 거의. 아 그래요? 네, 굉장히 급속도로 그걸 팔면서 이제 모리스 창이 나서서 정부에서 이렇게 팔면 안 된다라고 해서 현재 이제 한 6%까지 갖고 있습니다. 다 팔았네요. 거의 다 팔았어요. 네, 네. 그리고 필립스도 한 2005년도인가 그때 대만 돈을 주당 50원이 안 되는 금액으로 팔았어요. 근데 TSMC가 지금 현재 한 300원이 넘었거든요. 대만 돈 한 6배가 되기도 직전에 그걸 이제 필립스도 이거를 다 팔아버렸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지분 구조가 어떻게 되냐면 여전히 정부가 가장 큰 지분 6%를 갖고 있고요. 예. 나머지 이제 아마 미국에서 한 50% 이상 갖고 있는데 그거는 이제 ADR을 발행을 해서 미국의 어떤 일반 투자자들이라든지 뭐 펀드라든지 이런 데서 투자하고 있어 굉장히 분산된 그런 구조인데요. 그래서 일단 지분 구조는 이제 지금 그렇게 생겨서 여전히 지금 현재 정부가 최대 주주다라고 할 수 있는데 정부에서 많이 후회하겠죠. 지금쯤. TSMC는 기업 문화는 좀 어때요? 기업 문화는 굉장히 강압적인 문화입니다. 강압적이라고요? 이게 상명하복이 굉장히 확실한 이 기업이에요. 그래서 모리스 창이라는 사람 자체가 굉장히 완벽주의자라서 본인이 마음에 들 때까지 계속해서 사실 대만은 이 TSMC와 TSMC 아닌 회사로 나눌 수가 있어요. TSMC 아닌 회사들은 야근도 그렇게 사실 많이 하지 않은데 TSMC는 야근이 굉장히 작고 많고 심지어 새벽에 전화해서 불려가고 뭐 이런 경우가 잦아요. 군대식 문화. 굉장히 군대식 문화입니다. 그래서 대만에서 이런 군대식 문화가 제조업에는 없진 않은데 있긴 한데 TSMC가 굉장히 그게 심합니다. 오히려 일반 기업들은 좀 약간 서양식 문화라고 해서 특별히 그렇게 강압적이지 않고 서로 평등한 이런 평행적인 관계라고 보면 됩니다. 근데 그 대만 사람들이 TSMC 좋아하는 게 맞나 싶은데 뭐 정부는 주식 계속 팔고 있고 저기는 맨날 군대식으로 뭐 밤에 불러내고 뭐 이렇게 그 특별히 그 말로만 좋아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소수잖아요. 거기는 직원들만 그렇지 나머지 주식 갖고 있는 사람들은 좋아하죠. 배당도 많이 주고 하니까요 지금. 근데 한 가지 재미있는 거는 2021년도에 네. 코로나 시국이죠. 그때 이제 대만에 그 물 난리가 물 부족 해가지고 네. 굉장히 이제 심각하게 이 난리가 났었거든요. 근데 네. 아시겠지만 파운더리 제조는 이제 물 사용량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물이 부족해서 그 TSMC 본사가 있는 신주는 대만에서 서쪽으로 조금 더 내려가면 한 2시간 차로 거리에 있는 도시인데 거기 이제 과학단지가 있어요. 그래서 과학단지에 위치해 있는데 그래서 신주 일대 그 근처에 있는 일반 가구의 물 사용량도 제한을 해서 우리가 TSMC 살려야 된다. 라고 해서 그 정도로 그래서 평소에 좀 많이 안 쓰는 시간대는 그 수압을 조절을 해서 물을 조금 흐르게 해가지고요. 나머지 물을 다시 TSMC에 끌어다가 쓰고 농지에 가야 될 물도 TSMC로 끌어다 쓰고 뭐 이런 에피소드가 있었죠. 그때 당시에. 와, 근데도 반발 안 해요? 아니 왜 우리 물 갖다 쓰냐? 나도 없다. 뭐 이런. 아유 우리나라 호국 신산인데요. 근데 그럼 진짜 자발적으로라도 TSMC를 위해서 해줘야 된다라는 생각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자발적이라기보다는 정부에서 그렇게 했을 때 크게 불만을 내세우지 않는 거죠. 원래 그래요? 아니면 TSMC니까 그래요? 원래 좀 그 동남아 지방 사람들이 좀 그렇잖아요. 느긋하고 약간 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뭐 하자 그랬을 때 우리는 또 정부가 뭐 하자 그러면 일단 승질부터 내고 시작하는데. 네, 그 승질부터 내고 시작하는 민족은 아닌 것 같습니다. TSMC 에피소드 하나만 더 얘기하자면 이제 2016년도에 대만 총통부에서 이 모리스 창을 자문을 이제 고문으로 좀 임용을 하고 싶다라고 연락이 왔어요. 근데 이제 대만에서 고문이 되려면 아무래도 그 나라 국적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모리스 창이 대만 국적은 아닙니다. 아 그래요? 네, 모리스 창이 미국 사람인데요. 그래서 모리스 창을 고문으로 하기 위해서 이 고문을 우리가 임용하는 그 조항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조항까지 바꿔가면서 모리스 창을 우리가 임용하겠다라고 했는데 모리스 창 쪽에서는 응답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안 가겠다라는 의지죠. 그 초기에? 초기가 아니고 한 2016년도니까 TSMC가 한참 이제 잘 나갈 때죠. 그럼 자기가 만든 기업인데도 좀 야박하네요. 그렇죠. 뭐 현 정부에는 불만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럴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어때요? 대만 사람들이요? 뭐 이렇게 친절합니까? 일단 뭐 저 입장에선 친절한데 이제 제 주변 분이 대만 여행 가면 대만 너무 좋고 사람들 너무 친절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실제로 뭐 저도 그렇지만 제가 뭐
예를 들어서 길 가다가 뭐 떨어졌다 그러면 정말 그거 주워가지고 달려와서 이제 갖다 주고 그리고 길을 모른다라고 막 약간 두리번댄다 그럼 바로 와서 너 무슨 일 있니 이렇게 여쭤주시고 예. 굉장히 사람들은 친절합니다. 예. 외국인에 대한 어떤 이주의 나라라서 그런지 외국인에 대한 이런 어떤 이 친절함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대만 여행을 간다면 추천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어디를 추천한다? 아니면 어떤 것들을 좀 즐길 수 있다? 뭐 이런 것들은 좀 어때요? 뭐 아무래도 일단 첫 방문이라고 하면 타이베이 위주로 돌아보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대만이 일본을 좋아하다 보니까요. 이제 일본 일제 시대 때 남았던 그런 건축물들이 되게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뭐 한국에서는 이제 이 청와대죠. 대만에서는 총통부인데요. 이 총통부에 가면 거기 아직 일본 시대에 지었던 건물 그대로 있고요. 그리고 뭐 서울대와 같은 이제 대만 국립대학교는 또 대만 예전에 이 일본 식민지 시대 때 있었던 그 건물 그대로 이제 있고 그런 데 한번 구경해 보면 또 남다른 느낌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음식은 어때요? 음식은 호불호가 엄청 갈립니다. 예. 난 대만 카스테라밖에 생각이 안 나가지고. 대만 카스테라 맛있죠. 예. 근데 이제 음식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거기가 또 미식의 나라기도 해요. 예. 그래서 태국 못지않게 음식이 맛있는 것도 많고. 이제 주로 이제 중식이긴 한데 이제 아무래도 뭐 이제 향신료라든지 이런 거에 좀 약하면 좀 어려울 수 있지만 뭐 일반적으로 다 잘 먹는 것 같습니다. 현지에서는 어떤 음식이 유명해요? 현지에서는 가장 대만의 그 1등 식당 있잖아요. 딩타이펑이라고. 딩타이펑. 네, 제일 유명하죠. 딤섬. 거기는 현지인들도 많이 갑니다. 관광객도 많이 가고. 그 말씀 들어보니까 뭔가 친절하고 가격도 별로 안 비싸다 그러고 가격도 별로 안 비쌉니다. 한번 놀러 가보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사실 뭐 교수님은 이제 한국 생활을 훨씬 더 오래 하셔가지고 뭐 대만 저기 입장은 아니겠지만 한국 사람들이 대만을 좀 어떤 식으로 인식했으면 좋겠다, 아니면 어떤 식으로 대했으면 좋겠다 이런 거는 좀 어떻게 보세요? 아무래도 저희 나라니까 저희 나라를 잘 좋게 봐줬으면 좋겠죠, 저는. 근데 일단 대만 사람은 저는 이제 중국 사람의 일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거는 뭐 역사적으로 봤을 때나 이거는 틀림없는 이야기긴 하고요. 근데 이제 뭐 정치 얘기는 안 하고 이제 뭐 다른 얘기만 하자면 대만 사람들 굉장히 열정적이고 친절하고 지내기도 좋고. 그래서 지금 현재 대만에 거주하고 있는 한국 분들도 굉장히 많은데 제가 많이 아는데요. 다 대만 굉장히 편하고 좋은 나라고 물가도 싸고 그래서 굉장히 좋아해서 그런 좋은 쪽으로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까 여대생 사건은 좀 잊어버려 주시고. 네. 알겠습니다. 오늘 대만이란 나라에 대해서 좀 알아봤어요. 우리가 TSMC의 나라 그리고 중소기업이 강한 나라는 어떤 모습일까? 그럼 우리하고는 조금 다른 모습이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해봤던 것도 있는데 어찌 보면 좀 비슷한 면도 굉장히 많고 그래서 또 사람들도 친절하다고 하니까 언제 한번 대만 한번 여행을 가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 대만 이야기를 아주대학교 경영학과의 왕수봉 교수님과 함께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악권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운조 커피 한 잔과 함께 아침을 시작하는 그 행복 우리가 또 포기할 수가 없는 거죠. 운조커피 로스팅 팩토리를 운영하고 있는 김운조라고 합니다. 어떻게 홍보를 할까? 라디오나 공영 매체를 통해서 하는 수밖에 없는데 그러기에는 비용적인 부담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자영업자분들이 다 아마 마찬가지일 거예요. 3%를 통해서 저를 전혀 모르시는 분들이 주문을 하셨고 그분들의 솔직한 말씀이 없으셨다 그러면 제가 지금까지 성장을 못했을 것 같아요. 3%와 함께한 시간 없이 운조커피의 성장도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초심을 잃지 않고 항상 맛있는 그리고 기분 좋은 커피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년을 먹어도 이렇게 매일 새로운 맛이야. 네. 어?